차가운 공기가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의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강태준은 만년필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고 잘 다려진 양복은 그의 지위와 성격을 대변하는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배신감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윤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모욕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태주는 마침내 펜을 움직였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이름 강태준 세 글자가 서명란에 단호하게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자신의 완벽한 삶에 침투한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서아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툴렀던 프로포즈 함께 미래를 그리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펜을 잡았다. 그녀의 서명은 그의 것보다 훨씬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변호사는 의례적인 말투로 말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이제 완전한 남남입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밝혔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아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냉정함은 서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이것으로 볼일은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서 망설임 없이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테이블에 앉아 하염없이 서류 위에 두 이름을 바라보았다. 나란히 적혔지만 이제는 영원히 갈라선 이름들을. 사무실을 나온 태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최유라였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서아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그는 짧은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태준 씨, 다 끝났어. 괜찮아. 유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준은 말은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응, 방금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지쳐 있었다. 유라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위로했다. 마음고생 심했지.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해야지.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태주는 그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아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는 누구와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시간이 필요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고급 세단은 주인을 기다리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서아는 한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제 그녀에게 집비라고 부를 곳은 사라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태주는 차를 몰아 한강변을 달렸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라디오를 켰지만 흘러나오는 사랑 노래가 역겨워 곧바로 꺼버렸다. 그는 머릿속에서 서아의 마지막 모습을 지우려 했었다.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 그 눈빛이 자꾸만 그의 뇌리에 밝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애써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유라가 가져온 사진들. 서아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과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서아의 말은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해라는 그녀의 애원은 그의 분노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로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가 알던 윤서아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정직하며 때로는 고지식할 정도로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이 감상적인 미련을 이겼다고 합리화하며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서아는 무작정 버스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다정한 속삭임이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손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급하게 챙겨나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직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다. 아직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곳. 그곳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와 그녀의 아이. 이 사실을 알리면 그가 돌아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빌미로 그의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태주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집안은 서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녀가 고른 커튼, 그녀가 아끼던 화분, 벽에 걸린 웨딩 사진까지. 그는 웨딩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의 모든 서아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병을 꺼내 들었다.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이성이 마비되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후회였을까? 아니면 미련이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저 배신당한 남자의 당연한 분노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더 강해져야 했다. 더 냉정해져야 했다. 윤서아라는 여자는 이제 그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서아는 낡고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가 가진 돈으로 머물 수 있는 최선의 장소였다. 방은 좁고 답답했지만 적어도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최유라를 떠올렸다. 항상 친절하고 상냥했던 태준의 친구. 그녀는 유라를 진심으로 언니처럼 따랐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유라는 태준의 편에 서서 서아를 비난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증거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무력한 개인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강태주는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서아가 나타나 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냐며 원망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는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처음으로 그의 신념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윤서아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스스로 만든 오해의 감옥에 갇혔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품은 채 고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3개월 후 운명이 그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재회는 한 사람에게는 지독한 후회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터였다. 3달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태준의 삶에서는 윤서아라는 존재가 지워진 듯 보였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 퇴근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의 제국인 JN그룹은 그의 냉철한 지휘 아래 더욱 번창했고, 이사들은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텅 빈 껍데기 같았.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지독한 공허감을 느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대에서 홀로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적막감,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혼자 하는 식사. 그의 농담에 더 이상 웃어주지 않는 빈 소파. 그는 서아의 부재가 가져다 준 자유가 아니라 그 빈자리가 주는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여러 번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밀어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모두가 축하했지만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녁 스케줄을 물었다. 오랜 파트너인 박 의원님이 주최하는 자선미술 전시회 오프닝 파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십니다.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사교 행사는 질색이었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시회장은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태주는 기계적으로 사람들과 악수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사업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이 모든 소음과 화려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의 시선이 한 그림 앞에 멈췄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에 멈췄다.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차분하게 떨어지는 머리카락 단아한 어깨선.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태주는 숨을 멈췄다. 윤서아였다. 3개월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기 없이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웠다고 확신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3개월의 시간이 무색하게,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분노, 미련,
그리고 정체 모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아가 다른 그림을 보기 위해 몸을 옆으로 살짝 틀었다.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넉넉한 원피스 아래로 부드럽게 솟아오른 배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임신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뇌가 활동을 정지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이혼한 지 정확히 3달. 그녀의 배는 적어도 5개월은 되어 보였다. 계산은 단순하고도 잔인했다. 그 아이는 그의 아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매도하며 내쫓았던 아내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물이 심장에 쏟아지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꿰뚫었다. 최유라가 가져온 사진들, 서아의 변명, 그녀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된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확신과 분노는 거대한 후회와 죄책감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소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아의 모습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가 그녀의 앞에 섰을 때 서아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준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원망도 아닌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 태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는 그녀의 배를 향해 시선을 떨구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본 서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살짝 감쌌다. 그것은 그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방어적인 몸짓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강태준 회장님.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 와서 당신과 상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그를 지나쳐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태주는 차마 그녀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녀가 지키고 있는 자신의 아이.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행복,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모두 제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었다. 전시회장의 화려한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견딜 수 없는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후회는 언제나 늦는다는 진부한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3개월 전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였다. 그의 경고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는 그 폐허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은 윤서아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멍하니 서 있었다. 택시의 빨간 후미등이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파티의 소음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에게는 마치 방음벽 너머의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의 온 신경은 방금 전 서아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싸 안던 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시회장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거칠게 핸들을 잡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 견딜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참을 정처 없이 달리던 그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밟고 괴로운 신음을 터뜨렸다. 서아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이제 와서 당신과 상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완벽하게 돌아섰다. 그녀가 쌓아 올린 얼음벽은 그가 지난 3개월간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불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건넨 사진 한 장에 모든 이성을 잃고 서아를 몰아붙였던 자신의 모습, 오해라고 제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던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던 자신의 잔인함.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섣부른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태어날 자신의 아이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이제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서아가 결백하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주게.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다급함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곧바로 가겠습니다. 김 비서는 지난 10년간 그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그를 보좌해온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JN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장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품고 있었지만 지금 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다가 김 비서가 도착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자네에게 비밀리에 조사해 줄 것이 있네. 이 일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알아야 하네. 내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야. 김 비서는 태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내 전처 윤서아 씨에 대해 알아봐 주게. 지난 3개월간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에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단 절대 서아 씨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네.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움직여. 그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3개월 전 이혼의 빌미가 되었던 그 사진. 최유라 이사가 나에게 건넸던 그 사진의 원본을 확보하고 사진 속 남자와 그날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다시 조사해 주게. 호텔의 CCTV 기록, 출입국 기록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야 하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태준의 지시를 기록했다. 그는 태준이 얼마나 큰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알던 강태준은 한 번 내린 결정에 대해 절대 후회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부터 태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했지만 밤이 되면 김비서의 보고를 기다리며 피를 말렸다. 그는 서아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진실을 마주할 자격을 갖춰야 했다. 며칠 후 김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윤서아 씨는 현재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버티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다. 회장님 최유라 이사가 건넸던 사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사진 속 남자는 프랑스 국적의 사진작가로 사진이 찍히기 바로 전날 입국해서 다음날 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행적이었다. 그 남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추적 가능한가? 태준이 묻자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게 어렵습니다. 출국 이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처럼 깨끗합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누군가가 서아를 모함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의 다정했던 위로, 걱정, 어린 조언들이 이제 와서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느껴졌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자신을 속인 최유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어설픈 거짓에 넘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제 겨우 진실의 작은 조각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거대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아의 하루는 도시의 소음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가 새롭게 정착한 작은 오피스텔은 서울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비켜난 곳에 위치해 아침이면 새소리가 알람을 대신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낡은 주택가의 지붕들이 정겹게 펼쳐져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고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조심스러웠고 그 중심에는 항상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은 그녀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아이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이혼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태준의 집에서 나올 때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옷가지와 몇 권의 책만을 챙겼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아니, 받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그의 돈으로 자신과 아이의 삶을 꾸리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던 실력을 살려 전문 서적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일에 몰두했다. 손가락이 굳고 눈이 뻑뻑해질 때까지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를 찔렀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다. 그녀는 태준이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한 번은 그가 아주 늦게 퇴근한 날이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를 위해 그녀는 따뜻한 수프를 끓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프를 먹고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와 단단한 심장박동 소리. 그는 서아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내민 사진 속에서 자신과 닮은 여자가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오해라고 외쳤지만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저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다른 임산부들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의사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챈 듯 부드럽게 위로했다. 산모님 혼자서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기도 엄마의 강인함을 닮아서 아주 튼튼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병원을 나온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아기 신발을 꺼내 들었다. 아직 성별도 모르지만 너무 귀여워서 미리 사둔 것이었다. 손바닥만 한 신발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널 위한 우산이 되어줄게.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아이와의 미래를 그렸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서툰 솜씨로 이유식을 만드는 상상. 그 상상 속에는 강태준이 없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를 지워내고 있었다. 아이의 세상에는 오직 엄마인 자신만으로도 충분해야만 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결심은 어김없이 흔들렸다. 잠결에 뒤척이다가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는 너무나도 넓고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커다란 손이 자신의 배를 감싸주던 순간을 그리워했다. 그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쉽게 돌아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함께한 3년의 시간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을까? 사랑한다는 그의 속삭임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녀는 번역하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파괴한다.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그녀는 파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방 안에는 타자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지난 며칠간 태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와 그녀의 뱃속 아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기만의 거미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실이라는 칼로 이 거미줄을 베어내야만 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프랑스로 출국했다는 사진작가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 뒤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앙리 뒤퐁의 가족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어. 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김 비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앙리 뒤퐁은 윤서아 씨의 외사촌 동생입니다. 어릴 때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사진작가로 성공해 잠시 한국에 전시회 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했다. 호텔에서 만난 남자가 낯선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피부치였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유라가 만들어낸 불륜이라는 프레임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서아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과 반갑게 해후했던 것 뿐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유라가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날 호텔 CCTV 영상 확보했나? 태준이 묻자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쉽지 않았지만 호텔 내부 보안팀의 협조를 얻어 원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서아와 앙리 뒤퐁은 호텔 로비에서 잠시 만났다. 그들은 가볍게 포옹을 나누고 앙리는 서아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각자의 길을 갔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부적절한 기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가족의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최유라가 그에게 보여준 사진은 이 영상의 특정 순간을 악의적으로 잘라내고 마치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각도를 조작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호텔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은 명백한 합성의 흔적이 보였다. 기술팀은 원본 영상과 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조작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첨부했다. 태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 이상을 친구로 믿어왔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무기 삼아 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그의 행복을, 그의 가정을, 그의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유라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지 못했다. 최유라가 앙리 뒤퐁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최유라 이사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차명 계좌나 해외 송금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그는 최유라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뱀을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그는 그녀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최유라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라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녀는 태준이 드디어 서아를 잊고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라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태준의 안부를 물었다. 태준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상했어. 태준은 속내를 감추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신경 쓸 일이 좀 있었어. 이제 괜찮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태준은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윤서아 씨를 봤어. 유라의 눈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태연하게 물었다. 어머, 정말 어디서 잘 지내고 있대.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를 가졌더군. 그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 그 남자 아이인가 보네. 정말 지독한 여자야. 태준 씨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려고. 태준은 그녀의 위선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그런데 그 사진 속 남자 말이야. 알고 보니 서아의 사촌 동생이었다더군.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라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말을 더듬었다. 뭐라고 사촌 난 정말 몰랐어. 어쩐지 두 사람이 닮은 것 같기도 하더라니.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태준 씨,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 봐. 난 정말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 여자가 널 속이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역겨운 연극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지 유라야.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레스토랑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유라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태준의 마지막 눈빛, 그것은 경고였다. 그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유라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가 걸려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윤서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더 위험하고 잔인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최유라는 레스토랑을 나온 후에도 한참 동안 자신의 차 안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강태준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확신, 그리고 그녀를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계획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난 10년간 강태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그의 아내가 된 윤서아를 질투하며 기회만을 엿보았다. 마침내 서아를 쫓아내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다. 공포는 그녀를 더욱 대담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서아가 강태준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분을 숨기고 쓰는 대포폰이었다. 처리할 일이 생겼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날 이후 윤서아의 평온했던 일상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밤늦게 번역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발신번호 표시제 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끊어졌다. 처음 한두 번은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런 전화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걸려오자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뒤 그녀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상자 안에는 시들어 까맣게 변해버린 장미 한 송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악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문을 잠갔다. 불안감은 점점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녀는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는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려 했다. 최유라는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 서아의 모든 반응을 보고받고 있었다. 대상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직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유라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지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서아를 공포의 극한으로 몰아넣어 스스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부엌에 서 있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을 누군가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틀리는 소리, 그리고 손잡이를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시카를 움켜쥐고 문 쪽을 노려보았다. 한참 동안 계속되던 소음이 멎고 밖이 조용해졌다. 서아는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남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자신과 아이를 해치려는 끔찍한 꿈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강태준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다. 김 비서는 서아의 주변을 은밀하게 경호하며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을 태준에게 보고했다. 발신자 불명의 전화시든 장미,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까지. 보고를 들을 때마다 태준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범인이 최유라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직 그녀의 꼬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나타나면 오히려 서아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태주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게. 절대 서아 씨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날엔 모두 각오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동시에
그는 최유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뱀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는 독이빨이 숨겨진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서아는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작은 태동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약해지면 안 됐다. 그녀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커튼 뒤에 숨어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호신술을 배우고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경찰서와 병원의 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 대신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적에게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최유라의 계획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위협은 서아를 떠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강태준이 쳐놓은 그물은 점점 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지키려는 한 여자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시간은 더 이상 강태준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최유라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의 중심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윤서아에게 닥쳐오는 위험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가 윤서아에게 또 다른 해를 가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김비서의 조사팀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최유라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예상대로 매우 교활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돈을 세탁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마침내 조사팀은 자금의 최종 목적지인 한 흥신소의 계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흥신소는 불법적인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 이 흥신소 대표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가 최근 최유라 이사와 은밀하게 접촉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 비서는 태준의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최유라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자와 만나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그녀가 그에게 무엇을 의뢰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 태주는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수많은 경우의 수가 그려졌다. 그는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 흥신소 대표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여자든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 그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 한편 최유라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자신의 위협에도 윤서아가 떠나지 않고 버티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게다가 며칠 전 만났던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밝혀져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윤서아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서아를 직접 만나 회유와 협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도해 그녀가 아이를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이었다. 임산부가 작은 충격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유라는 슬픔에 잠긴 친구의 얼굴로 위장한 채 서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서아야, 나야, 유라 언니.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서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그녀도 모든 것을 알고 사과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서아는 체인만 건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유라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태준 씨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제발 들어가서 얘기하게 해줘.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서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결국 체인을 풀고 유라를 안으로 들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유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 나 때문이야.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서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본론을 꺼냈다. 서아야, 이 아이 지우는 게 좋겠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잖아. 내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 돈은 얼마든지 대줄게. 서아는 그제야 유라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없애기 위해 온 것이었다. 서아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분노에 찬 서아의 목소리에 유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고 악의에 찬 표정이 나타났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순순히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강태준은 내 남자야. 처음부터 내 자리는 없었다고. 유라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서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서아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서아의 아랫배를 덮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유라를 제압했다. 경호팀장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서아를 보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서아의 원피스 아래로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안 돼. 같은 시각 강태준의 사무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흥신소 대표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유라 이사가 자신에게 윤서아 씨를 감시하고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입니다. 태준이 녹음기를 받아드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경호팀장의 번호였다. 회장님, 최유라 이사가 사모님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사모님 상태가 매우 위독하십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의 손에서 녹음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그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아이와 아내가 위험하다는 말만이 메아리쳤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진실을 밝혀낼 증거는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가르는 타이어의 비명 소리가 강태준의 찢어질 듯한 심정을 대변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의미 없는 잔상으로 흩어졌고 그의 귓가에는 오직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경호팀장의 절박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서아가 위험하다. 그의 아이가 위험하다.
그 사실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총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를 내도 병원까지의 거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다. 매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상들이 피어올랐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서아의 모습,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그가 만든 지옥이었다. 그때 그의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다. 이 모든 것을 꾸민 최유라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을 눌러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전방을 노려보며 명령을 내렸다. 자네가 확보한 모든 증거, 흥신소 대표의 녹취 파일 조작된 사진의 원본 CCTV, 영상 자금 거래 내역.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모든 언론사에 보내게.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해 최유라 이사의 해임안을 즉시 상정시켜. 그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경찰에도 연락하게. 내가 직접 최유라를 폭행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전해. 내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뉴스 속보로 보게 해달란 말이야.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속죄이자 서아와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 실현이었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마침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그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병원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방금 구급차로 실려온 임산부 윤서아 씨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는 그의 핏발선 눈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3층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태주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세계를 호령하는 JN 그룹의 회장 강태주는 지금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나약한 남자에 불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JN 그룹 최유라 이사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강태준 회장의 전처인 윤서아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사람을 고용해 위협을 가했으며 오늘 직접 찾아가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태준이 뿌린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하지만 태준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승리는 너무나도 공허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성공을 버리고서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산모는 출혈이 심해 위험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충격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나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천국에서 그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의사에게 간신히 감사를 표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유리창 너머 그는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작은 인큐베이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의 아들이 있었다. 어른 손바닥만한 작은 몸, 너무나도 연약해서 만지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작은 생명. 태주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저 작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죄를 마주한 한 남자의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만약 신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강태준이 이제껏 걸어온 그 어떤 길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웠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흐릿했고 세상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유리창 안과 밖단 두 곳으로 나뉘었다. 그는 유리창 밖에 서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가장 연약하고도 소중한 결과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인큐베이터 안의 작은 생명은 그의 아들이었다. 아직 이름조차 없는 아이는 작은 몸에 수많은 선을 연결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태준의 심장도 함께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이 저 작은 생명의 숨결 한 번보다도 가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는 며칠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졌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잠은 복도에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제2의 그룹의 냉철한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짓눌려 초췌해진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유리창 너머의 아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서아가 의식을 찾은 것은 이틀이 지난 후였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이였다. 내 아기.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채 갈라져 나왔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진정시키며 아이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태주는 그녀의 병실 문 밖에서 그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의사는 그에게 지금은 산모의 안정이 최우선이니 그녀가 원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그는 문틈으로 서아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모두 그가 흘리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용서를 구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속죄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서아를 병원 최고 등급의 VIP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신생아 전문 의료진을 수소문해 아들의 치료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병원비와 앞으로 필요할 모든 비용은 그가 조용히 처리했다. 서아가 부담을 느끼거나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며칠 후 서아는 휠체어에 의지해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 태주는 복도 멀리서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몸을 숨겼다. 지금은 엄마와 아들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했다. 그는 기둥 뒤에 서서 서아가 유리창 앞에 멈춰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인큐베이터 안에 아들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마치 아이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 모습은 태준의 심장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자신이 두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당연한 권리,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행복, 그 모든 것을 그가 파괴했다. 서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가 마침내 휠체어를 돌렸을 때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병원의 긴 복도는 그들 사이에 멀고도 깊은 강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만 가지의 사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선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휠체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서아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내 아이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까. 그녀는 간호사에게 병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휠체어가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의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아를 소유하려 했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그녀를 판단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다. 최유라의 거짓말에 그토록 쉽게 넘어간 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서아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의심이 존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는 서아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멀리서나마 서아가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서아에게 좋은 산후조리, 음식을 배달시켰다. 물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비워둔 채였다. 처음 며칠간 서아는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한다는 간호사의 설득에 그녀는 마지못해 수저를 들기 시작했다. 태주는 그녀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듣고 아주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것은 용서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속죄의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외로운 길이 될 터였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그저 상처 위에 굳은 살이 박이게 할 뿐이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차가운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병원의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은 앙상해졌지만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은 놀라운 속도로 살을 채우고 힘을 키워갔다. 강태준의 삶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JN 그룹의 냉철한 총수로서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해가 지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비서실은 회장의 저녁 스케줄이 항상 개인 용무라는 한 단어로 채워지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유리창 너머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보았다. 아이에게는 강건정겐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굳세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을 담아 서아가 지은 이름이었다. 태주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어 보았다. 그는 건이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도 작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휘젓는 모습도 하품하는 모습까지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다. 그는 윤서아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아이를 보러 오는 시간을 피해 방문했고 행여나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항상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병원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그녀의 병실에는 매일같이 산모에게 가장 좋다는 음식들이 배달되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모를 리 없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려 했던 서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강요나 요구도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햇살에 눈이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복도 저편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태준의 그림자를 발견하곤 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회한이 어려 있었다. 그를 볼 때마다 서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증오는 무뎌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과연 아들 건이를 위한 최선일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태주는 재판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서아와 건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만 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건이가 드디어 인큐베이터를 나와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 것이다. 퇴원 허가가 떨어졌다. 서아는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옷과 속사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드디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 집이 작고 낡은 오피스텔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서아는 간호사로부터 모든 병원비가 이미 완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녀는 갓난아기인 건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아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건희의 모습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어디로 갈 생각이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집으로 갈 거예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산모 혼자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건 무리야.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아야, 내가 틀렸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그는 말을 이었다. 최유라에게 속은 것만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애초에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내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가장 큰 죄였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도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도 없었던 놈이야. 용서해 달라는 말 하지 않겠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는 작은 열쇠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과 건희를 위해 준비한 곳이야.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이야. 보안도 철저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구해놨어. 내가 당신의 삶에 끼어들려는 게 아니야. 그저 건희의 아빠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해줘. 멀리서라도 당신과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제발, 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열쇠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 안긴 건희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빠의 사랑을 받을 아이의 권리를 엄마인 자신이 빼앗아도 되는 것일까?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받아들였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에게 아주 작은 기회라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태주는 서아의 품에서 건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어 미리 준비해둔 카시트에 앉혔다. 그가 아이의 안전벨트를 매주는 서툰 손길을 서아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차가 출발했을 때 동쪽 하늘에서부터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직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다. 깨어진 신뢰의 조각들을 힘겹게 다시 붙여나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건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차창 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강태준과 윤서아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상처받은 두 영혼에게 찾아온 아주 오랜만의 따스한 새벽이었다.